한국 같은 경우는 완성도가 100가지가 있다라고 치면은 한국은 80까지 달성을 했을 때 그 좁은 문제더라도 그게 90이나 95 이상이 될 때까지 그게 뭐 돈이 되건 안 되건 그 좁은 영역을 파보자 라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기는 80까지 만들었고 만약에 80에서 90, 90에서 100을 갈 때 만약에 많은 리소스나 자원을 써야 한다 하면은 그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사업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성공을 한 사업이다, 그래서 80 정도에 성공을 한 사업이다 치면은 샌프란에서 뭐 점유율 1위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뭐 LA로 확장을 해보자, 혹은 옆 동네 뭐 네바다주로 확장을 해보자, 이런 식의 이제 전략을 많이 취하는 것 같아요. 기창님의 간단한 커리어 패스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군대를 갔다 오자마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헤이카카오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번역을 담당하는 연구 조직에 들어갔었고요. 거기서 지금 카카오톡에 들어가는 번역 엔진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게 인턴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우연찮게 주직장님이 더 남을 생각이 없냐라고 제안을 주셔서 그때 카카오 생활을 정직원으로 이제 바꿔서 계속 이어나가다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학교랑 회사를 병행해서 이제 졸업을 했고, 그 졸업 때에 맞춰서 마침 이제 여기 기회가 생겨서 이제 베이에리어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저는 지금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AI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을 컨버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그 일에 만족하시나요? 일단 뭐 새로운 분야라서 좀 리프레시 되는 느낌도 있고, 근데 이제 언젠가는 저의 펀더멘탈은 AI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깊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다른 이제 무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이 좀 왈가왈부가 많은 주제잖아요.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나 리스크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세요? 사실 없다고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대신 아무도 해보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왜냐면 AI도 사실 그 얀르쿤이나 뭐 벤지오 같은 사람들도 대단하다라고 스팟라이트를 받는 이유가, 사실 옛날에는 딥러닝이라는 걸 이제 학교에 내는 것만으로도 리젝 사유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끊임없이 꾸준하게 딥러닝을 파서 지금의 패러다임을 이끌어낸 사람들이니까, 이제 패러다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스팟라이트를 받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제 포텐셜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카카오에서 받던 거에 N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연봉 수준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사실 처음에는 되게 많이 받네 하고 만족을 하고 왔는데, 주변 친구들이 받는 대충의 이제 레인지나 아니면은 이 동네에서 뭐 세금을 워낙 많이 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더 많은 성장 혹은 이제 커리어적으로 더 많은 이제 연봉을 올려야겠구나라는 욕심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캘리포니아 자체가 연봉 대비 물가가 너무 높아서 네. 결국 생활 수준은 비슷하고 남는 네. 돈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동의합니다. 결국 남는 건 별로 없나요? 네, 그래서 보통은 주식이나 아니면은 401k라고 해서 뭐 연금 계좌 뭐 이런 걸로 좀 투자를 많이 하시는 편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미국의 AI 기업에서 일하시면서 배웠던 게 있으신가요? 사실 지금 회사 내에서 배웠다기보다는, 사실 저는 AI 연구자들과 만나는 거를 너무 하고 싶어서 샌프란에 있는 AGI 하우스라는 데를 정말 많이 다녔었거든요, 한때. 근데 이제 거기서 다른 회사에 있는 AI 연구자들이나 창업자들을 많이 만나고 거기서 배운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배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계속 AI 회사에 있었고 이제 AI 스타트업을 차리는 친구들도 많이 봤었는데, 여기 와서 제가 실리콘밸리 넘어올 때 세웠던 가설들이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닐까 하고 왔었는데, 이제 만났던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었던 것도 놀랬고,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사업의 확장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들이 조금 한국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한국의 AI 스타트업과 미국의 AI 스타트업을 물론 완벽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어떤 점이 좀 다른 것 같으세요? 이거는 AI 스타트업에 한정된 얘기가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완성도가 100가지가 있다라고 치면은 한국은 80까지 달성을 했을 때 이제 그 좁은 문제더라도 그게 90이나 95 이상이 될 때까지 그게 뭐 돈이 되건 안 되건 그 좁은 영역을 파보자 라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기는 80까지 만들었고 만약에 80에서 90, 90에서 100을 갈 때 만약에 많은 리소스나 자원을 써야 한다 하면은 그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사업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성공을 한 사업이다, 그래서 80 정도에 성공을 한 사업이다 치면은 샌프란에서 뭐 점유율 1위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뭐 LA로 확장을 해보자, 혹은 옆 동네 뭐 네바다주로 확장을 해보자, 이런 식의 이제 전략을 많이 취하는 것 같아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AI라는 곳에 투자하는 돈의 단위도 워낙
이제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사업 확장하기가 훨씬 편리할 수도 네. 있겠네요. AI 연구자로서 놀랐던 거는 LLM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거를 이제 GPT-3의 모델을 직접 굽는 회사는 한국에선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뭐 카카오나 뭐 네이버, LG 정도의 대기업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스타트업들도 그거를 직접 굽고 그걸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은 것도 놀랬고, 한국은 아무래도 투자 규모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스타트업들이 GPT API를 사용해서 뭔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들어 보자라고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펀더멘탈한 뭐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구워보자라는 스타트업들이 많아서 좀 놀랐어요. 그 생각하시기에 학벌 이런 것들이 글로벌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에서의 학벌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외국에서의 학벌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외국에서의 학벌은 좀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창업을 할 때 스탠포드 출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받는 레이징의 그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는 어쨌든 AI 이제 회사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딥마인드 다녔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인터뷰 라운드에 들어가면은 면접을 동등한 이제 위치에서 보긴 하지만 그 서류를 거르는 데에서는 학벌이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게 뭐 서울대를 나왔냐 아니냐가 아니라 딥마인드에서 이제 이력서를 받았을 때 얘가 했던 연구의 공저자가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 공저자의 그 지도교수가 내가 아는 지도교수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 그 딥마인드 같은 곳에서 일해봤던 친구들이랑 얘기해봤을 때 얘는 진짜 다르구나라고 느꼈던 인사이트 같은 게 있나요? 일단 그 수식들이 나왔을 때 그거를 본인이 아는 수식으로 다시 쓰는 경우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한국에서 좀 잘하는 연구자들이 갖고 있었던 경험 중에 하나긴 했는데,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딥러닝 할 때 이제 그 학부생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모델을 어떻게 만들까를 먼저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 연구자들이나 한국에서 좀 잘한다 싶었던 연구자들은 수식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정의를 내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수식을 먼저 쓴다는 게 좀 문과생도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레고로 치면은 레고 블록을 먼저 쌓는 게 아니라 레고 설명서를 먼저 만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AI 연구자들이 좀 다르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 그러면은 못다한 얘기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저한테는 되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넘어올 때 사실 한국에서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 몇 군데 오퍼가 더 있었는데, 그 회사는 한국에서 받아보지 못한 정말 좋은 오퍼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서 받은 오퍼는 이제 베이에리아 평균보다 살짝 못한 수준의 연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받았던 오퍼는 정말 좋은 오퍼였는데 저는 그걸 다 버리고 여기로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생각이 좀 많이 나고 혹시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리고 온 도전이 저한테는 정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으로, 혹시 기창님은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레벨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에서 막 신입 개발자로 들어온 경우는 주어진 일을,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잘 물어봐서 처리하는 케이스가 이제 가장 좋은,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B급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A급 인력부터는 문제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고 Y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A급이라고 하고, S급은 회사가 필요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팀 프로젝트를 했을 때 흔히 말하는 그 밈에서 조별과제 밈들 많잖아요. 그 뭐 결국은 혼자 다 했다더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가장 좋은 인력이라고 한다면은 그 조별과제에서 리드를 하더라도 그 모든 팀원들에게 모티베이션을 줘서 한 명도 버스 타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게 저는 S급 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해봐야겠네요. 예, 아무래도 좀 많이 부딪혀보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리드를 할 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전공적인 역량보다는 좀 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제 사람을 대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좀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기창님은 미국에서 일하기로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모든 개발자들의 이제 꿈의 도시기도 하고, 그 20살 때 우연히 어떤 강연을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구글에서 일을 하시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오셔서 강연을 하시던 분이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삼성에서 한 10년 넘게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넘어가신 케이스인데, 확실히 생각하는 게 좀 더 여유로워질 거고 좀 더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 강연이 끝나고 정말 한 번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때 처음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국인으로서 일하는 삶은 좀 어떤가요? 제가 여기 와서 하나 쇼킹한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한국인이 많아서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아예 달라져서 힘들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제일 많았는데, 생각보다 한국인들이 많아서 생활하는데 오히려 제가 외국 문화를 접하지 않아서 도태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그러니까 한국과 떨어져서 향수병이 걸려서 힘들지 않을까 하는
고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 여기 한국 커뮤니티가 많이 잘 되어 있다고 느끼시나요? 네, 정말 많이 되어 있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언오피셜이긴 한데 제 아는 친구가 했던 얘기가 베이에 산 한국인이 8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은 확실히 미국 내에서도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여기서 이제 인도인 친구들도 많이 만난 적 있나요? 네, 저가 만나는 인터내셔널 프렌드는 거의 다 인도인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럼 만나본 경험에서 인도인 친구들은 좀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본인에 대한 포장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개발자로서 뭐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 앱스토어에 올려서 한 뭐 100명이 쓰는 앱을 만들었다고 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본인은 그 100명에게 정말 최고의 99%의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앱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같이 협업도 해보신 적 있나요? 협업은 해본 적은 없는데 그 친구들이 창업하는 거를 좀 도와준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인도가 워낙 공과대학으로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뭔가 그들이 엔지니어링 하는 걸 보면서 얘는 확실히 잘한다라고 느꼈던 포인트들이 있었나요? 확실히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잘하는 친구들은 진짜 정말 똑똑하고 이제 못하는 친구들은 정말 못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봤는데, 정말 잘하는 케이스는 아까 말했던 샌프란시스코의 에이지하우스라는 데 가서 해카톤을 했었는데 그 코드를 진짜 빨리 짜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저는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얘는 거의 1시간 만에 쫙 만들어서 쭉 보여주더라고요. 지니어스하네요. 네. 심지어 거기에 이제 참가자 명단은 적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기여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이름을 올리는 게 맞나 싶은데 그냥 갑자기 걔가 제 이름을 딱 등록을 해버리더라고요. 진짜 잘하나 본. 네. 그러면 지금 개발자를 막 시작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개발을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나요? 저는 뭐 언어로 시작을 하기보단 제가 시작을 했던 방식은 뭘 만들고 싶다를 먼저 생각하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20살 때 MT 가면 술게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워서 그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수 있으니까 앱스토어 올려서 그거 그냥 가이드 주는 앱을 만들어 보자 해서 그때 이런 기능이 필요할 것 같고 이걸 하려면 무슨 걸 구현해야 되는지 그런 걸 찾아보면서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정말 좋은 효율적인 학습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전문적인 용어를 한 탑다운 방식 공부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발을 시작한다면은 그 방식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AGI에 대해서 사실 이 베이에 있는 사람들은 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경험해보신 바에서 챗GPT가 실제로 그 개발에서 어느 정도로 사용되고 또 어떻게 AI와 협업해서 보통 개발을 하나요? 저는 저희 학교에 어떤 교수님이 하는 수업 중에, 그러니까 후배한테 들은 얘기 중에 이 교수님 정말 괜찮다고 느꼈던 수업이 하나 있었는데 알고리즘 수업이었나? 그 수업에서 이제 과제 중에 하나가 챗GPT랑 페어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세요라는 과제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 과제가 정말 좋은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챗GPT한테 모든 걸 맡기면은 이게 제대로 짠 건지에 대한 확신이 들 수 없거든요. AI는 결론적으로는 최종 결정은 사람이 내려야 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매니저가 돼야 하고 그 세부 사항을 정말 잘 만들어서 챗GPT한테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역량이 없으면은 챗GPT로 만들긴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걸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챗GPT 쓰겠다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개발의 베이스적인 단계들을 좀 배우고 베이직을 익힌 다음부터 이렇게 협업하는 거구나를 실무에서 사용해보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혹시 기창님이 생각하시기에 한국 사람들이 영어 듣기는 잘하는데 말하기는 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살았던 친구들은 말을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좀 샤이하다라기보다는 문화가 달라서 그 문화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저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는 당연하게도 싱글인 남성한테 여자친구 있어요? 라고 이제 가볍게 물어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게 누군가에게는 좀 되게 무리한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좀 더 조심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긴 또 Where are you from도 상당히 무리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가끔 가다가 사람 따라서. 그렇군요. 또 여기 너무 문화가 다양해서 더 조심하게 되는.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어떻게 해야 영어 회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많이 부딪혀보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못 알아들어서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도 그러니까 몇 번 부딪히다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대충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쓰더라,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해서 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쓰는 단어들을 간접적으로 계속 접하다 보니까 네. 익숙해지는 것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회랑 가족을 하고 나머지 이제 저희끼리 그냥 자유롭게 잡담 떨면서 네. 끝내려고 하는데 혹시 기창님은 어느 나라에서 오셨고 또 온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한국에서 왔고 미국에 온 지는 이제 8개월 차입니다. 그럼 혹시 미국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면 네. 보통 반응이 좀 어떤가요?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걸 말하더나요?
그 축구하다가 저 한국 친구랑 수요일마다 구글 아스레틱 필드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축구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는 외국 애들도 다 이제 껴서 하는 모임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그 친한 친구가 한국어로 소통을 하니까 옆에 있던 미국 애가 너네 한국에서 왔냐고 물어봐서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갑자기 한국어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좀 놀랬던 거는 한국에서 하는 밈과 유행어와 비속어를 섞어서 쓰는 걸 보고 좀 놀랬습니다. 진짜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이 좀 있었나 보네요. 네, 이제 막 축구하니까 맞아요. 공 그따구로 차지 마 이런 식으로. 아 진짜요? 어떻게 다 아는 거지? 그 친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나요? 그 친구는 프랑스에서 온 친구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갔다 와본 적이 있다고 하나요? 아니요, 그 넷플릭스가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 그따구로라는 말이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경험해보신 입장에서 한국과 캘리포니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여유로워지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최근에 출장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막연히 한국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 생각을 싹 지웠던 이유가 저녁 6시에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나서 생각이 바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쪼여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거기 가서 오랜만에 이 느낌을 다시 이제 느끼니까 한국 살 때는 못 느끼다가 이제 그거 딱 느끼고 나니까 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왜 쉴 때도 막연히 뭔가 쫓기는 느낌이 이제 들었었는데 한국에 살 때는 그게 그 원인이 그것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여유롭다라는 느낌은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 좀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어려워지더라도 이제 좀 여유를 갖고 해결하다 보니 좀 쉽게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변화하셨던 부분도 있나요?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 요리를 많이 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타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 먹으면은 사실 순댓국 한 그릇에 거의 30불,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 가까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 살 때처럼 뭐 매달 배민을 시켜 먹거나 뭐 아니면 가서 사 먹을 수가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매일 같은 요리를 하면 솔직히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안 해본 요리를 시도하게 되고 저는 여기 와서 그 숙성회와 초밥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절대 시도해보지 않을 것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직접 그로서리 스토어 가서 직접 장도 보시고. 네, 맞아요. 한국에서는 그러신 적이 없는데.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면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보통은 이제 그 일반적인 일 시간은 저는 9시부터 6시긴 한데 이제 회사마다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룸메 같은 경우는 뭐 4시에 퇴근하기도 하고, 어떤 스타트업은 아예 워크 프롬 홈이고 본인 할 일 처리하면은 뭐 언제 출근하든 상관없다, 이런 스타트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9 to 6까지 일하고 네. 보통 집에 와가지고 그로서리 스토어 들리신 다음에 네, 뭐 요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한국에서의 삶과 가장 많이 달라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운동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화는 헬스하고, 뭐 수요일은 축구, 목요일은 러닝, 뭐 금요일은 이제 약속 있으면은 술 마시러 가고, 뭐 약간 이런 생활 패턴이 좀 잡힌 것 같아요. 되게 많이 건강해지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미국 생활을 하면서 느낀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 것 같으세요? 다이나믹한 지옥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컨텐츠는 정말 많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30분 내에 그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자원 특성상 그 좁은 것들을 위해서 엄청난 경쟁이 붙는다는 것 같아요. 한 사례로 좀 유명한 카페다 싶으면은 늘 대기 라인이 이제 엄청 길잖아요. 한국은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확실히 한국이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있고 그런 게 안 좋은 네. 것도 있지만, 그러면 혹시 생각하시기에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한국의 좋은 문화와 안 좋은 문화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문화는, 이거는 중국과 인도에서 온 친구들도 공감한 내용이긴 했는데, 주어진 거를 빠르게 처리하고 세밀하게 처리하는 거는 정말 잘하지만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답을 내리는 것과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들은 나쁘게 말하면 거만해지는 거고, 좀 좋게 말하면은 이제 본인을 어필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인이 좀 겸손한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친구들에 비해서는. 중국이랑 인도 친구들도 좀 비슷하다고 느끼나요? 그러니까 샤이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드는 생각은 겸손함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의 직장 문화도 그런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튀면 주변 사람들에게 눈총 받으니까. 네, 그래서 뭐 카카오는 안 그랬지만 다른 대기업들 다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빠른 승진을 하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도 실례가 안 된다면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보통 한 달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제가 그건 딱 한국에서와 미국 둘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자취를 안 했을 때 기준으로 월 80에서 100만 원 정도 나갔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한국에서보다 노는 거를 좀, 그러니까 외식을 좀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렌트비 포함해서는 한 4,500에서 5,000불 정도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렌트비는 저희가 룸메랑 사는데 이제 한 달에 한 2,000불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값이 미쳤네요. 이 나라는 그리고 전세보다는 월세가 훨씬 활성화되어 있지 않나요? 네, 전세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돈이 없으면 나가게 된다는. 네, 맞아요. 밖으로. 그래서 팔로알토가 정글이라고 네. 표현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 노스 산호세도 팔로알토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골랐던 이유가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팔로알토나 마운틴뷰에 비해서 저렴해서 선택한 것도 있는데, 대신 컨스는 심심한 게 이 집값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찐막 질문으로, 혹시 기장님이 여기 살면서 느낀, 그래도 캘리포니아 왔으면 여기 한번 가봐야지 하는 여행지가 있으신가요? 저는 레이크타호일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여기 왔을 때 정말 너무 평화롭고, 그 호수가 차로 도는 데만 3시간 걸리는 호수거든요. 근데 거기가 겨울에는 캘리포니아인들이 스키 타러 많이 가고 여름에는 수영하러 많이 가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평화롭고 정말 좋았어요. 그럼 혹시 여기 여행 오는 사람들을 위한 팁도 하나를 주실 수 있나요? 일단 그러니까 보통은 샘플하는 한 하루 이틀 거쳐가는 느낌인 것 같은데, 자연 경관을 느끼기에는 노스 캘리포니아가 정말 좋은 것 같고, 뭔가 먹거리나 혹은 즐기기에는 사우스 캘리포니아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영어를 못해도 놀러 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캘리포니아 한정으로는 한국어만 써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이 워낙 많아서. 네.